오늘은 외과 의사의 역사와 맛 취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과거 중세 유럽, 특히나 17세기 전까지 외과 의사와 내과 의사는 완벽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의사라고 하면 그냥 누구나 다 내과 의사를 가리킬 정도로 외과 의사는 그냥 의사로 쳐주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정말 천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내과 의사는 그 고대로부터 내려온 체계적인 이론들, 그리고 지식, 귀족들과 상류층을 치료한다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반면 외과 의사들은 그냥 어깨 너머 스스로 체득한 기술 이런 거예요. 그것도 엄청 간단한 거, 상처를 째서 종기를 짜는 거, 고름을 짜는 거, 이를 뽑는 거, 그냥 간단한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 정도의 치료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과 의사들은 당시 제빵사나 양조자들처럼 되게 낮은 계층에 속했고, 이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외과 의사들이 그냥 딱 외과 의사만 한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투잡을 뛰었는데 외과 의사랑 이발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이발사들이 처음부터 수술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원래 수도승들이 수술을 집도하곤 했는데 12세기에 성직자들이 피를 묻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교황청의 칙령에 따라 성직자를 비롯한 고위 계층에서는 외과 의사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세기부터 성직자들의 머리와 수염을 깎아주던 이발사들이 성직자들에게 금지된 수술을 이제 자기들이 슬슬 하기 시작했고, 외과 의사를 겸하게 된 이발사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발도 해주고 수술도 해주고 이빨도 뽑고 사혈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이발소 표시 등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발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이발소 표시등이죠.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빨간색은 동맥을 뜻하고요. 파란색은 정맥, 그리고 흰색은 붕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발사들이 외과 의사를 겸했다라는 역사적 증거예요. 이렇게 야매 외과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지식과 경험들이 전해져 내려왔고 전문의의 초기 형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래봤자 정말 야매라서 막 바늘로 눈을 막 찔러가지고 백내장을 낫게 한다거나 아니면 집게 같은 걸로 이빨을 그냥 냅다 막 뽑는데 이걸 잘못 뽑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멀쩡한 이빨을 그냥 막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천만한 날것의 치료를 했던 겁니다. 네, 이런 야매든 날것이든 어쨌든 외과 의사가 필요하긴 했잖아요. 누구는 종기를 짜줘야 됐고, 누구는 고름을 짜줘야 되고, 누구는 상처를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필요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왕이나 귀족들을 치료하곤 했는데 까딱 잘못했다가 정말 목이 날아가는 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들의 수술은 성공하면 지갑을 부풀릴 수 있었지만 실패하면 큰일이었다. 그럴 경우 최선의 방책은 몰래 주랭랑 치는 것이었다. 불만을 품은 환자에 의해 참수를 당하거나 강에 내던져진 외과의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다. 보헤미아의 왕 요한의 수술을 맡았던 외과의의 말로는 슬펐다. 수술이 실패로 끝나자 그는 아무런 소송 절차도 없이 그저 간단히 오데르강에 내던져진 것이었다. 살벌하죠? 이러니까 외과 의사들은 전혀 촉망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랬던 외과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확 높여줬던 사람이 막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여러분들 루이 14세 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개고생을 했다고. 치아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래가지고 치아를 싹 다 뽑고 입천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음식물을 먹으면 코에서 줄줄 흘러내리고, 그것 때문에 막 위장이 너무 안 좋아지고 위장병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막 치료도 생기고, 정말 개고생을 했던 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깔끔한 프랑스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루이 14세에게는 치료가 있었는데, 치료는 항문 주변에 이제 구멍이 생겨가지고 거기 농양이나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나오는 병이에요. 당시 내과 의사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루이 14세를 치료를 했으나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외과 의사를 불렀는데 그가 바로 샤를 프랑스와 펠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펠릭스는 루이 14세의 수술을 앞두고 하층민들 그 치료 환자 있잖아. 다 모아가지고 수호 차례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수술 연습을 다 한 거지. 그리고 결국 환상의 똥꼬쇼 루이 14세의 치료 수술에 성공을 빡 하면서 거금을 하사받고 귀족으로 책봉이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1731년 외과대학에서 외과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을 했으며 왕립외과학회까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외과는 치료에서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외과 의사들에 대한 인식이 바뀐 지 약 100년 뒤인 1830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외과 의사인 로버트 리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런던에서 가장 빠른 칼놀림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빨랐냐면 위를 적출하는데 30초, 그리고 다리를 절단하는 게 2분 30초. 사람 다리를 붙잡고 피부랑 근육이랑 뼈까지 다 잘라내는데 2분 30초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리스톤은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시간 좀 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메스를 입에다가 딱 물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굳이 빠르게 잘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잘 정밀하게 자르면 될 텐데요. 혹시 예상하셨나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절에는 마취가 상용화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종종 술을 마시거나 뒷목을 쳐서 기절을 시키는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 대체로 제정신인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할 때 조수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발버둥치는, 종종 욕을 하는 그런 환자들을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다리를 자르는데 환자는 제정신으로 있고 이걸 막 옆에서 자르고 움직이면 큰일 나니까 이걸 옆에서 막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딱 이르잖아요? 그러면 공포 때문에 막 힘이 세져가지고 이거를 막 사람들 막 다 집어 던지고 잘리다 만 그 팔다리로 피를 튀기면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야. 겁을 먹고. 그러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환자를 다시 붙잡아서 다시 눕혀서 다시 자르기는 너무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2분 30초 만에 다리를 잘라낸다는 건 정말 엄청난 기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지 환자의 고통도 줄이고 생존율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로버트 리스톤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버트 리스톤의 별명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빠른 나이프였어요. 당시 절단 수술을 받는 환자는 4명 중에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았는데, 반면 로버트 리스톤의 환자는 10명 중에 1명이 사망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왜 유명했는지 알만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절단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어딘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기 손가락을 자르셔야 돼요. 아니면 팔을 자르셔야 돼요. 다리를 좀 자르셔야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환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너무 이거 자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만다. 그래서 자살할 정도로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한 수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로버트 리스톤은 정말 획기적으로 수술을 빨리 끝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로버트 리스톤의 사무실 앞에는 환자들이 막 아침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돈가스집 앞에서 기다리듯이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로버트 리스톤 의사 선생님을 만나겠다고 막 그냥 줄 서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로버트 리스톤은 자기 또 명예가 있잖아. 이게 또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뭐 어디 의사가 포기한 환자 들어오세요. 내가 성공시켜드리리다. 막 이러면서 도전 욕구를 막 불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1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금 보통 수술 가운이라고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올라요? 눈이 피로하지 않기 위해서 초록색 수술복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요 당시만 해도 의사들의 가운은 까만색이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옷이 피에 쩔어도 티가 잘 안 나고 세탁을 조금 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자기 수술복이 얼마나 피에 흠뻑 젖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수술을 많이 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딱 벗어도 피 때문에 옷이 쩔어가지고 옷이 빳빳하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참 가운이 이거 내가 벗었는데 무슨 뭐 갑옷도 아니고 뭐 가운이 혼자 서 있네. 이게 뭐 겨울도 아닌데 이러면서 자랑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수술은 속도가 곧 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느냐겠죠. 정확한 부위를 작고 깊게 정밀하게 절개를 하고 한 번에 확 많은 조직층을 딱 썰어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로버트 리스톤처럼 빠르게 수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단점이 있었어요. 단점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실수가 잦아요. 당시 의사들은 서둘러 수술을 하려다가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었고 로버트 리스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환자의 다리를 자르려다가 그 엉덩이 밑에 쪽의 다리를 막 허벅지까지 다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 잘라버렸는데 아이고 가로로 잘못 잘라서 영 좋지 못한 곳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 리스톤은 또다시 다리 절단 수술을 맡게 됩니다. 이제 또 엉덩이 바로 아래까지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 수술이었는데 고통에 몸부림치는 환자들이 있으면 이제 조수들이 막 다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리스톤은 또 조수들이 잡고 있고 이제 또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시간을 재세요 이러면서 막 칼로 다리를 썰고 있었어. 근데 너무 막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로 환자를 잡고 있던 조수의 손을 빡 하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수가 손을 붙잡고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 이건 수술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넣고 있던 칼을 다시 확 빼서 톱으로 딱 바꾸는데 그 사이에 칼로 옆에 있던 구경꾼의 옷자락을 팍 하고 잘라버립니다. 근데 물론 구경꾼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어요. 그냥 옷자락만 잘린 거예요. 근데 막 여기저기 피가 튀고 막 환자는 다리 들고 막 피가 여기저기 막 뿜어져 다니고 막 조수는 막 손 붙들고 막 이러고 있고 옆에서 톱이 막 날아다니니까 이 구경꾼이 너무 놀래가지고 옷이 확 잡아당겨지니까 자기까지 찔린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그냥 사망해버립니다. 그와 더불어 다리를 절단한 환자도 수술을 잘못해서 바로 사망해버렸고 그 손가락이 잘린 조수도 폐혈증 때문에 감염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수술은 역사상 최초로 300%의 사망률을 기록한 수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으로 사람의 팔, 다리를 자르는 등의 이런 기상천외한 수술법으로 수술을 하면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조수도 그렇고 구경꾼도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든 수술을 완전히 바꾼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마취약의 발명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뭐 있기는 했어요. 아편이나 대마초 같은 거 하면은 환자들이 고통이 줄잖아요. 근데 이게 양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그 마약을 흡입해서 장기의 기능이 마비돼 수술이 더 위험해지기도 했고 환자의 고통이 크게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수술을 할 줄 아는 로버트 리스톤 같은 의사들은 전신 마취를 낭비라고 여겼어요. 시간 낭비다. 그거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 사람 팔을 한 2개는 더 자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매우 위험하고 불필요하고 터무니없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외과 의사들도 많았고 영국에서는 마취가 수술을 빨리 해낼 수 없는 돌팔이 의사들에게나 필요한 사기 행각이다 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쵸? 관우는 뼈를 깎는데도 바둑을 두면서 고통을 참아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관우가 아니니까 마취약의 발견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마취약의 발견은 의외로 색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마취약은 아주 우연히도 과거 유럽 사람들이 파티용품으로 즐기던 약물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1700년대 영국의 한 화학자가 우연히 발견한 아산화질소, 일명 웃음가스로 불리는 이 가스는 사람들이 마시면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여기가 수축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웃는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웃음가스라고 불립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이거를 마시고 약간 몽롱해지는 그 감각을 즐기면서 파티를 여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가스를 마시고 정신줄을 놓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야. 관람료를 내는 등 가스를 흡입한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다가 어디에 꽝 하고 부딪혀서 피가 막 나거나 여기서 막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걸 보는 그런 오락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도 이러한 웃음가스 파티에 놀러 갔던 호러스 웰스라는 치과 의사가 사람들이 머리를 부딪혀서 피가 나는데도 아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걸 치과 시술에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취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과 시술에 정말 혁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호러스 웰스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벌 그런 황금빛 꿈에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엄청나게 유명했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공개 시술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딱 눕혀놓고 가스를 막 주입을 한 다음에 이빨을 딱 뽑는데 환자는 하나도 안 아파요 선생님, 이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걸 꿈꿨겠죠. 근데 이게 긴장을 했던 탓인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 첫 번째는 바로 대상이 된 환자가 마취가 잘 안 되는 엄청 뚱뚱한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마취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본인이 한 실수는 뭐냐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겠어 이거에 미쳐가지고 평소처럼 마취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가스는 주입이 되는데 이게 다 돌기 전에 그냥 치아를 뽑아버린 거예요. 당연히 환자는 아프다고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웰스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아사나질소는 아직도 치과에서 어린이들을 마취할 때 산소랑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아사나질소와 비슷한 파티용품 중에 에테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에테르도 증기 형태로 만들어서 들이마시고 밤새도록 놀았대요. 그러던 1839년 청소년들까지 어른들을 따라서 재미로 에테르를 갖고 논 거예요. 근데 에테르에 취해서 놀던 애들이 어느 날 옆에서 구경하던 한 흑인 어린 노예한테 같이 놀자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멀쩡한 애들이 갑자기 막 에테르를 마시더니 막 정신이 나가지고 침 흘리면서 에헤헤 이러면서 바보짓 하고 있는 거를 맨정신에 보고 있었던 그 흑인 노예 소녀는 당연히 싫다고 거절을 했죠. 아니 난 저렇게 되기 싫은데 난 하기 싫은데 라고 했는데 약에 취한 애들이 이런 걸 듣겠어요? 안 듣죠. 그래서 싫다는 아이를 데리고 팔다리를 누른 다음에 억지로 에테르에 담갔던 천으로 코랑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짠! 야! 거봐! 기분 좋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흑인 소년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야. 너무 놀래서 뺨을 몇 대를 쳤는데 그래도 안 일어나. 죽었나 봐. 너무 놀래서 애들이 의사 선생님을 막 불러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애를 죽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선생님을 딱 불러왔는데 불러와서 이제 애를 얘야 괜찮니? 하니까 애가 갑자기 멀쩡하게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던 의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크로포드 윌리엄슨 롱이었습니다. 이 롱은 몇 차례 실험 끝에 1842년에 한 환자의 목에 있는 종양 제거 수술을 에테르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무통 수술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 롱이라는 사람도 이 에테르를 사용하면 외과 시술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발표할 수도 있었는데 발표를 안 했어. 왜 안 했을까요? 앞에서 웰스가 공개 수술을 하면서 얼마나 망신을 당한 건지 봤던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발표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발표를 하지 않았고 4년 뒤인 1846년에 윌리엄 모튼이라는 사람이 직접 본인이 에테르를 사용해서 목에 있는 종양 제거 수술을 성공을 하면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전신 마취 외과 수술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테르 마취가 나온 지 1년 뒤에는 클로로포름이 나왔는데 이 클로로포름을 사용한 사람은 또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아이를 정말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 그때마다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 나쁜 놈 내가 너 때문에 이러면서 엄청 갈궜던 거야 남편을. 그러니까 요때 이제 자기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에 너무 이제 공포감이 있었는데 요때 클로로포름을 써서 빅토리아 여왕이 무통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에 영국에서 확 마취약의 이미지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의 무통분만에 도움을 주면서 마취약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고, 프로포폴이라는 마취약이 조금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온 마취약 중에는 안전하다라고 해서 전신 마취제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과 의사들의 역사와 최초의 300%의 사망률을 기록한 외과 수술, 그리고 마취약의 역사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